오케이. GRE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줌에서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줌 채팅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세미나 진행하다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서 질문을 답변하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뒤에 있는 그 질문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호학번 물리 전공 오상현이고요. 오늘 토플과 GRE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정은 잠시만요. 됐다. 오늘 일정은 이제 시험 전반 소개 10분, 그리고 영역별 소개 20분, 그리고 준비랑 시험 팁 30분. 이 경우는 이제 소륜 학생이 나와서 조금 할 거고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반 소개로 GR이란 무엇인지,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점수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GRE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Graduate Record Exam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로 하면 졸업 기록 시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졸업을 할 때, 특히 대학원을 가고 싶을 때 GRE를 보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약간 수능 치는 것처럼 배정 관련돼서 결정이 납니다. 대신에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은 있고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ETS에서 주최를 하고요. 미국인 대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더텅이, 저는 적어도 마더텅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싸운다고 하면 좀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대학원 진학할 때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뭐 독일이나 유럽 뭐 이런 데에 간다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GRE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영어 시험으로서 토플 혹은 뭐 IELTS 이런 걸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 입학의 다양한 요소 중 일부인데 GRE를 만점 받았다고 해서 대학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GRE를 빵점 받으면 안 되겠죠? 빵점 받으면 안 되겠지만 GRE 좀 못 받다고 해서 대학원을 못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면 좋지만 못 봐도 그렇게 막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돼. GRE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응시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1년에 5번이 최대예요. 그런데 보통 뭐 5번까지 그렇게 막 채워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보통 GRE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정도를 잡고 이렇게 단타로 빨리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봐도 최대 응시는 아마 한 3번 정도로 보통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를 다 볼 일은 잘 없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단어의 장벽이라는 게 GRE 시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을 나중에 이제 예시들을 들려드릴 때 보시겠지만 이제 단어 싸움이 좀 큽니다. 네,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험비는 $200 정도가 들고요. 유효 기간은 5년이어서 뭐 2년짜리 토플보다는 조금 더 가격 대비 효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할 것 같은데 해외로 GRE를 봤다. 근데 그 시험 점수가 나왔고 그걸로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석사를 이번에 해요. 석사를 보통 뭐 2년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박사를 지원할 때 또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번에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5년이긴 하지만 2년 이내에 GRE 시험 본거를 제출하길 원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필수사항은 아닐 거고 보통은 이제 5년 안에서 다 받기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뭐 GRE 시험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대학원 진학할 때, 대학원 유학을 할 때 어떻게 타임라인이 굴러가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만든 표인데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번에 지원을 한다. 요번 10월, 11월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제 내년도 가을 학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8, 9월쯤에. 그러면 그것보다 적어도 한 2년 전에는 GRE랑 토플을 이제 해놓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그 뒤로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인데, GRE를 1, 2월 때 끝내놔야 그 뒤에 나머지 월에서 이제 밀리거나 부담 갖는 거 없이 조금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GRE랑 토플을 8, 9월에 보겠다 해도 엄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한창 이제 원서 쓰고 이럴 때라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GRE 서브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GRE 제너럴이 있고 GRE 서브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저는 물리 전공인데 물리 시험을 봐야 되는 그 리ኳ이어먼트가 있어서 그런 걸 보셔야 되는 분들은 4월에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GRE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시험이 1년에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4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이 있는데 9월, 10월은 사실 한참 또 막 원서 쓰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덜려면 미리 4, 5월에 봐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에 봐서 시험 점수가 예상보다 안 나왔으면 나중에 9, 10월에 더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 연휴가 작년에 겹쳤어요. 그 9월 시험이랑. 근데 ETS에서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네 이때 시험일이야 하고 말해줘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추석 연휴에 그러면 공부하고 시험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막 8월 돼선가? 네, 그쯤 돼가지고 너네 9월 시험 취소. 너네 시험장에서 시험 못 봐. 그러면 너네가 10월에 시험 볼 수 있게 우리가 옮겨줄게. 이런 식으로 ETS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미리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4월에 취소했다고 청원 학생이 그러네요. 그렇군요. 역시 ETS.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뭐 지원 전 장학금, 뭐 CV, 에세이, 추천서 컨택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원 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는지 몰랐네. 근데 한국은 9, 10월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험의 구성은 라이팅, 이건 제너럴이에요. 서브젝트는 빼고 말하는 거고 제너럴은 이제 3가지 섹션이 있는데 하나는 라이팅, 두 번째는 이제 버벌, 그리고 세 번째가 퀀트입니다. 라이팅은 써 있는 것처럼 2가지 태스크 60분을 보게 되고요. 버벌은 이제 20개 문제를 세트당 주고 30분을 주고요. 퀀트는 이제 20개 문제 35분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라고 여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이제 라이팅을 먼저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버벌 퀀트, 버벌 퀀트, 버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총 5개의 세트죠, 뒤에가. 그리고 버벌 퀀트가 아니라 퀀트, 버벌, 퀀트, 버벌, 퀀트로 이렇게 퀀트가 3번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랜덤하게 좀 결정이 되고 그 5가지 중에 3개 예를 들어 버벌 퀀트, 버벌 퀀트, 버벌이라면 이제 버벌 세트 하나가 이제 더미 섹션이고요. 여기서는 다른 세트들이랑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다른 섹션에 비해서 그 quantitative reasoning이 얼마나 뭐 시험이 어렵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ETS 측에서 넣는 더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가 더미인지 모를 거기 때문에 다 성실하게 풀어야 되고요. 토탈 시험 시간은 4시간 정도가 나오고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청학생이 올해 북미대학원들은 GRE를 요구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 확인해보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이팅은 0점에서 6점까지, 버벌은 130에서 170까지 나오고 퀀트는 130에서 170 마찬가지로, 그리고 서브젝트는 아마 대부분 이제 200에서 990 점수 스케일인 것 같아요. 점수 스케일 좀 이상한데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OK 레인지는 어느 정도냐 하면 3.0 그리고 잘 받았는데 하고는 점수 이제 4.0 정도가 되고 이거는 이공계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로 정책대학원을 갈 거다, 사회대학원을 갈 거다라고 하면 더 라이팅을 잘 쓰셔야 돼요. 5.0 정도는 아마 나와야 될 거고 버벌은 이제 150 정도 나오면 뭐 그냥 뭐 잘 했네 뭐 굳이 더 보냐 이런 정도 점수가 되고 이제 160 정도 나오면 뭐 충분히 잘 봤다. 물론 이것도 이과 기준입니다. 문과라면 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리즈닝은 뭐 사실은 조금 더 못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게 이과라고 그러면 수학을 잘 하기 때문에 이게 수학도 아니고 산수 정도여서 이거를 160 이하로 맞았다 그러면 너는 한국 이과가 맞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 터미놀로지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160 당연히 넘게 나오고 170 맞으면 뭐 잘했네 뭐 이게 엄청나게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타 쳤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서브젝트는 900점 이상이면 뭐 오케이 레인지고 990점 뭐 만점 맞으면 잘했네 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clear. 영역별 소개를 하면요. 영역별 소개를 보면 라이팅이 이제 이슈랑 알기로 두 가지가 나눠지고 버벌 리즈닝이 이제 세 가지 reading comprehension, text completion, sentence equivalence로 나눠지고 quantitative reasoning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굳이 열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사실 뭐가 있는지. 그냥 풀면 됩니다. writing은 이슈 태스크, 아르규먼트 태스크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데요. 이슈 태스크는 opinion on a social issue를 이제 표현하는 거를 요구를 해요. 뒤에서 예시가 나올 거고요. 아르규먼트 태스크는 이제 critics를 요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부는 여기에 돈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르규먼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vulnerable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꼬집어내는 그런 critic의 의미로서의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이슈. 네, 이슈 태스크의 example problem은 이런 게 있는데요. As people rely more and more on technology to solve problems, the ability of humans to think for themselves will surely deteriorate. 번역을 하면 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거기에 의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슈가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요구하냐면 너가 얼마나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얼마나 동의하는지 혹은 비동의하는지 그래서 너의 리즈닝을 설명을 하고 이 stated argument가 true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이 너의 의견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여기에 agree 하라는 것도 아니고 disagree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제시를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금 맞다고 생각해 혹은 틀리다고 생각해 혹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논지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프로치 방법은 positive and negative way를 둘 다 확인하고 이제 전개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문장 주어진 이슈가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 방금 전의 경우에는 테크놀로지에 rely하는 예시를 대표적으로 뭐 계산기에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 혹은 뭐 시트에다가 자동 계산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 계산을 자꾸 안 하니까 뭐 구구단도 막 못 외울 수도 있고, 혹은 뭐 단순 계산이 예전에는 사람들은 훨씬 빨랐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런 것들 잔업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빅픽처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컨셉추얼한 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두 가지 대립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 결론은 뭘 내고 싶은지, 중간에 어떤 예시들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example을 들어가면서 뭐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렇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 덕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뭐 사고를 더 확장할 수 있다, 혹은 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 나가시면서 persuasive하고 sophisticated way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rgument task는 이거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뒤에서 정리한 게 있으니 정리한 걸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more budget이 필요하다. 강가의 recreational facility에다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근거로서 뭐 어떤 서베이를 했는데 수상 스포츠가 제일 favorite 스포츠 중에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뭐 recreational facility에다가 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메이슨 리버라는 데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메인터넌스 버젯이 너무 적다라는 근거가 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리버가 퀄리티가 좋지 않고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거를 클린업 할 다른 그 플랜을 어디서 이제 뭐 주정부인가 어딘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클린업이 곧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리버를 이제 더 많이 쓸 거다. 클린업이 되니까 퀄리티도 좋아지고 스멜도 없어져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리버사이드에다가 더 많은 그런 리크레이셔널 패실리티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써야 되는지 보면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 밑에 보면 Write a response in which you examine the stated or unstated assumptions. 그러니까 정확히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은 가정들을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rgument가 그런 assumption, state 되거나 state 되지 않은 assumption에 대해서 얼마나 그 depend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assumption이 만약에 확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주장은 실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걸 따져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출제 문항 이거 자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그래서 이제 포인트 아웃을 하면 돼요. 어썸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서베이라고 했는데 서베이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서베이 몇 명 했는데? 서베이 누구 했는데? 거기 사는 주민이야? 아니면은 여기 방문한 여행객도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꼽을 수 있고. 그리고 어몽 페이보릿이라고 했는데 몇 개 중에 하나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100개 중에 하나가 이 워터 스포츠였는지 아니면 뭐 2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2개 중에 하나가 워터 스포츠였는지 이런 게 뭐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워터 스포츠가 과연 리버 스포츠를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연관관계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리버가 아니라 오션에서 하는 뭐 파도 타기 같은 걸 좋아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미스 리프레젠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반박이 될 수, 그러니까 꼬집어볼 만한 점이 될 수 있고, 로우 메인테넌스 버젯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로우라고 하느냐라는 것도 이제 꼬집어볼 수 있고, quality and smell of river water 이것도 진짜 그런지 서베이가 있는지 혹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꼽아볼 수 있고, 플랜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청소할 플랜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플랜이 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꼬집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린 된다고 해도 리버가 더 많이 쓰일 거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꽂아가면서 그래서 more 버젯을 투자하라는 게 일면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조금 더 유보하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쓰시게 됩니다. 답변을. 그래서 아규먼트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네,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아웃 하는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꼬집어두면서 저 서베이가 뭐가 없고 뭐 서베이가 진짜로 대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문제될 수 있고 플랜이라는 게 항상 뭐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버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여기 보면 그 다양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거든요. GRE에서 쓰이는 모든 라이팅 샘플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셔서 링크에서 그 어떤 이슈, 어떤 아규먼트들이 문제로 제시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너무 많긴 해요. 한 300개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시트를 만들어서 이슈 토픽 아까 뭐가 있었지? 테크놀로지가 뭐 사람들 생각하는 능력을 디테레이트 할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이제 내가 agree 하는 부분과 disagree 하는 부분을 뭐 이제 적어서 example이 아까 있었죠? 뭐 calculator 쓰면 이제 사람들이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reasoning은 거기에서 뭐 조금 더 일반적인 reasoning이 돼야겠죠? 툴에 너무 의존하면 사람들은 그 툴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지 툴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게 이제 리즈닝으로 들어갈 거고 disagree에서 example은 아까 뭐 했었지?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모든 걸 다 값을 계산하는 게 보다 그냥 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example을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miscellaneous한 발음이 안 돼. miscellaneous한
이제 작은 태스크들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리즈닝으로 넣으면 되고, 아규먼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더 more 버젯을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아규먼트가 있으면 그 아규먼트의 베이시스, 서베이가 이랬다. 혹은 뭐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안 한다. 이런 거에 베이시스가 있고 거기에 어썸션이 있죠. 서베이는 대표성이 있다.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건 충분히 합리화된 주장이다. 근데 거기에 있는 fallacy나 혹은 이제 어썸션이 개런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서베이가 충분한 사람 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서베이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메이슨 리버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결 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이제 실제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reading, verbal로 이제 넘어가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reading이 있고, 이제 TC라고 부르는 text completion, 그리고 SE라고 부르는 sentence equivalence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되게 비슷해서 그냥 제가 하나로 그냥 대충 퉁칠 거고, reading comprehension을 먼저 보겠습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은 되게 뭐 저희가 익숙할 거예요. OP family라고 써놨는데 토플이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수능에서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예시 문제인데 예시 문항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물어보는지만 보죠. 그래서 패시지가 어떤 이슈를 뭐 드러내고 있느냐. 그럼 이제 메인 토픽을 물어보는 거고, 이것도 뭐 문장 혹은 내용 확인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select sentence that distinguish two ways of 이것도 이제 문장 구성이나 이제 기능 같은 걸 물어보고 있죠. 네,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좀 더 연습 문제 같은 거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완전히 어렵진 않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건 TC랑 SE가 되는데요. 뭐 사실 저는 TC랑 SE가 다른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데 구분을 못해요. 그냥 짧은 문항이고 리딩이 아니면 다 그냥 TC 아니면 SE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구분에 있어서 유용한 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풀라는 거 풀면 됩니다. 이게 TC 문제 예시인데 세 가지 블랭크가 있고 거기에 뭐가 맞을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유형이고 일단 넘길게요. 그리고 센텐스 이퀴밸런스도 비슷하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6가지 항목 중에 2가지 이제 앤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풀어볼 건데 Although it does contain some pioneering ideas, one would hardly characterize the work as something. 되게 짧은 문장인데 이걸 보고 풀어야 돼요. 6가지가 있고 although라는 게 힌트가 되고 some pioneering ideas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뭐 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아마 pioneering 비슷한 게 와야겠죠. 선구적인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게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면 orthodox 하면 정반대말이죠. orthodox는 정통적인 거고 eccentric은 조금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혹은 뭐 비정통적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잘 모르는 세모 표시고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이제 독창적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고 트라이플링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고 아는 단어일 수 있는데 관계없는 단어고 컨벤셔널이라고 하면 이것도 orthodox랑 비슷한 거죠. 인습적인 뭐 이런 거였으니까 아니고 innovative라고 하면은 orthodox도 X표시죠. 이노베이티브라고 하면은 그 혁신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이랑 되게 뜻이 비슷하고 파이오니어랑도 비슷해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이제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레벨이 좀 쉬운 레벨을 이제 예시 문제로 적어놓은 건데 그래서 정답은 이제 C랑 F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B는 eccentric이라서 orthodox의 의미가 아니어서 뭔가 대비되긴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답이기 때문에 eccentric은 약간 부정적인 implication이 있어서 정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피상적인 뜻 말고도 이렇게 implication을 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로 바꾼다 그러면 뭐 이런 문항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매브릭은 제가 이름으로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조금 독불장군식이고 뭐 오르토독스하지 않은데 성공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브릭이 여기 답안에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수준이 이 연습 문제는 되게 쉬운 거고요. 풀다 보면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어 많이 외워야 됩니다. 퀀티테이티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 그러는데 그냥 풀라는 거 풀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께서 별로 힘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거나 쭉 보시고 나중에 혼자 풀어보시면 됩니다. 또 GRE 제너럴을 좀 이제 서머리를 하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스킬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미국인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웬만큼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널리틱한 그 아규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서트한 아규먼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그런데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진다라는 것들. 벌발 같은 경우는 리딩에서는 뭐 수능이나 토플이랑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나 뭐 리딩 스킬은 당연히 요구가 된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단어 수준도 리딩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보통 어려운 단어는 이제 TS랑 SE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외우고 많이 푸는 게 정답이 됩니다. 폰트 같은 경우는 방심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이제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관련 단어 정리된 거 보면서 프랙티스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딱 맞게 1부 그 제가 하는 부분이 끝나서 이제 뒤에 소륜 학생이 준비 및 시험 팁을 해줄 텐데 그 전에 혹시 짧게라도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소재공학부 지금 대학원에 진학 중 16학번 김소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지열이 그 강연 게스트로 나왔는데요. 앞에 오상현 선배님께서 그 전반적인 지열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초급자분들 혹은 저는 이제 공대 쪽으로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초급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대를 가실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지금 강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지열이 그 독학을 해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셨어요. 근데 그 독학이 제가 작년 그 막학기 때, 4학년 2학기 때 6개월 동안 독학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GRE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험이고 지금까지 본 시험들이랑 어떻게 보면 차원이 좀 달라요. 단어도 당연히 어렵고 리딩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장이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이제 뭐 해석이 잘 되더라도 논리가 지금 GRE 논리가 잘 몰라서 보기를 잘 못 고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 해석도 문제고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단어 외우는 것도 문제고 논리를 잡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독학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독학한 6개월보다 저기 해커스 가서 한 달 동안 빡세게 공부한 시간이 훨씬 유익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GRE를 공부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좀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토익 한 800 정도는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버클리 교환학생이 기준점이 785점인가요?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 바뀌었겠죠? 785점이 만약에 토익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토익 점수 정도 아니면 토플 리딩 한 20점 이상 정도는 올리고 오셔야 GRE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수능 단어나 토플 단어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단어 문제나 리딩 컴프레hen션을 풀 때 수능 단어도 흔들리는데 이러면 GRE를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하셔도 절대 점수가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익 800 이상은 그냥 이제 좀 봤을 때 안정적으로 나온다. 아니면 리딩 여기 제가 지금 25점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23점 정도만 나오셔도 굉장히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공대, 사실 여기 자연과학도, 내 탑스쿨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자연과학은. 공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커트라인만 넘으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GRE 자체가 공대는 굉장히 이제 낮게 봐요. 미니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브젝트가 없습니다. 공대는 최고 장점이 서브젝트 GR이라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너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대학원 교수님들이 GR을 안 보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 GRE 점수를 수줍게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버벌은 생각보다 한 달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150만 넘어도 정말 감지덕지라 생각을 했는데 155가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퀀트랑 라이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점수가 약간 망했어요. 그래서 GRE를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려운 버벌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쪼개서 퀀트랑 라이팅도 골고루 이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점수가 이제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대학원 중 하나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인데요. 텍사스 오스틴 전자공학과가 좀 많이 괜찮습니다. 이제 탑10 안에 드는 학교고 이 정도가 합격자 평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제 뭐 MIT나 스탠포드나 아니면 각자 가고 싶으신 학교들은 구글링에 이제 합격자 평균 분포를 이렇게 막 쳐보시면 점수대가 나와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급자분들 아니면 이제 공대분들 150점 이상은 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했는데 GRE 그 시험 구성은 총 5번의 세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트가 5번이면 3개, 2개가 퀀트가 될지, 퀀트랑 버벌이 될지, 버벌이 퀀트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랜덤입니다. 그래서 버벌, 퀀트, 버벌, 퀀트, 버벌이 나올 수도 있지만 퀀트, 버벌, 퀀트, 버벌, 퀀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세트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벌 더미가 나왔어요. 참고로 이제 3개 세트가 나오면 하나는 더미예요. 그 세트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버벌 3개가 걸렸다. 더미가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더미를 뺀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GRE는 토플이랑 다르게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 그 난이도가 아예 정해져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GRE 같은 경우는 이 세트를 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사실 컴퓨터예요. 그래서 시험자가 첫 세트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트의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세트를 만약에 10개, 총 문제가 20문제인데 10개 이하를 받았다 하면은 이지로 가요. 그 다음에 10개에서 한 13개, 14개 정도를 받으면 미디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5개, 16개 이상을 받으면 하드로 가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지 세트를 풀면은 당연히 더 많이 맞추죠. 많이 맞추는 대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허드 같은 경우는 반타작보다 더 막 틀려도 160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150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세트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첫 세트에서 망해서 두 번째 세트에서 이지가 나오게 되면은, 많이 맞춰봤자 150을 정말 못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다닌 학원이 해커스인데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개 중에 무조건 10개 이상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데 보통 첫 세트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1부터 6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3도 아니고 4 정도가 나옵니다. 좀 중상 정도로 나와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첫 세트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150점 이상 혹은 이제 160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버벌 150을 이제 넘기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1번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문제랑 리딩 문제를 보셨죠, 아까? 단어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단어 문제 연연하다기보다는 리딩 문제도 같이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리딩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투자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외우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냥 암기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맨날 뭐 단어만 외워봤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외우시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복습을 하시든 아니면 문제를 푸시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제도 매일매일 꾸준히 일정량 이상 문제를 훈련하셔야 되는데 확실히 그래도 문제를 많이 훈련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후기가 옛날에 2011년 이전에는 GRE가 개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올드 GRE 같은 경우는 후기가 중국 사이트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 나올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몇천 개씩 이제 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족보를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일본, 정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시험을 보시면 정말 100점, 만점 받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1년 이후로 이제 뉴지얼리로 개정이 되면서 족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후기과를 타려면 이제 그래도 조금 단어 문제나 이런 게 좀 많아야 되는데 리딩 문제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후기과를 믿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단어나 독해 실력을 올리시면 확실히 점수는 항상 됩니다. 항상 되니까 꼭 이제 숙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냥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정도 시간을 투자를 했다고 좀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하루에 5시간도 못 자고 정말 영어만 했어요. 그렇게 정말 좀 집중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퀀트나 라이팅에 대한 그 이제 좀 거기 투자하는 비중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단어 문제부터 볼게요. TC라 S인데 단어 암기 기본입니다. 이게 GRE 같은 경우는 토플 지문을 보시면 토플을 보신 분들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문 그 밑에 별표 쳐놓고 어려운 단어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GRE에서는 기본 단어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토플 단어 이런 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토플 단어도 많이 외워주셔야 되고 GRE 단어도 정말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어를 처음부터 이제 그 단어를 맞추려고 하면은 좀 안 되고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는 논리를 잡으려고 이제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어는 암기를 많이 하고 이제 훈련을 많이 하면은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문제도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단어를 다 알아도 GRE는 다 틀릴 수 있는 매직이 나옵니다. 정말 지금 오산 선배 웃고 계시는데 정말 단어를 다 알아도 다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 10문제 풀면 10문제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TC 같은 경우는 3 블랭크가 있죠? 3 블랭크인데 한 블랭크는 3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거의 27 선다형이거든요. 선지고. 그럴 때 SE 같은 경우는 6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요. 근데 SE가 TC보다는 좀 쉬운데 그래도 이 논리 파악을 못하면 삐끗하면은 안 됩니다. 토플 같은 경우는 보통 2개 이상 고르는 문제는 하나라도 맞히면 부분 점수가 나와요. GRE는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절대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논리를 파악을 많이 하려고 오답노트를 활용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논리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의 이제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캐치를 하셔서 오답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많이 틀리는 단어나 이제 논리가 좀 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막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는 그냥 지금까지 정리한 노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좀 많이 이제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논리를 틀렸지, 내가 이런 단어를 틀렸지 하면서 생각이 나요. 이렇게 오답노트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을 나눠서 왼쪽은 이제 제 논리예요. 왜 답을 이렇게 골랐는지 꼼꼼하게 이제 좀 적어놨어요. 물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좀 많이 버겁고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논리를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이제 답지 논리 혹은 내가 뭐 단어를 놓쳤거나 아니면 대체 내가 뭐 어떤 논리에서 틀렸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문제를 뭐 1시간 이상 고민한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틀린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좀 이렇게 뜻을 상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썼다든지 아니면 단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틀렸는지를 좀 많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단어 양이 확 늘었을 때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 논리를 찾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늘 수가 없습니다. 자, 단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리딩은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하시는데 리딩도 저는 오답 노트를 쓰긴 썼는데 이게 지문이 너무 길기도 하고 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지문을 다 적지는 못하고 그냥 정확한 해석 연습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GR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직독직해를 하셔야죠. 빨리빨리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읽자마자 해석이 빨리빨리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의역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문어체나 약간 비격식체 이런 문장도 굉장히 많이 쓰고 약간 영문학에서 나올 만한 그 문장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역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example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What is the most impressive about the book is the intense and painstaking effort made by the author, Elizabeth, to convey the experience of everyday life in working class homes. Her method is certainly documentary in nature. 하고 이제 문장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시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문장 보시면 알겠지만 직역을 좀 하면은 in nature가 뭐지? 뭐 자연으로 들어가나? 숲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지금 워킹 클래스 홈스가 노동계급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직접 들어가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자연 그대로의 노동계급 상황을 보여주는 건가? 막 이런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랬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의역을 하면은 이 본질적 in nature가 이제 본질적으로 뭐 부분적인 문서화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보기에 함정으로 좀 걸렸어요. 그 보기가 리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본질적이라는 말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이 소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리딩 같은 경우는 지문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항상 어떤 previous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전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에 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하면 아니 내가 막 그 보기 중에 막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메소드는 또 문서화를 시도한 그런 메소드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문장 하나로 걸려버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의역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이 보통 숏 같은 건 2개, 문제가 미디엄은 3개에서 4개, 롱이 이제 6개에서 8개 이상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공부하다가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네,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죠? 엄청 어려워요. 문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독성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첫 문장 보고서도 두 번째 문장 읽다가 그냥 지치거든요.
그래서 수능 그 언어 영역 있죠. 비문학 지문.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서 그냥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너무 길기도 하고 어렵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문이 긴데도 한 3-4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속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읽으셔야 돼요. 어려운 문장까지도. 그래서 근데 처음엔 당연히 속도가 안 되죠.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스톱워치를 켜놨어요. 타이머가 아니라 스톱워치를 켜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시작을 해놓고 문제를 다 풀면 이제 그 시간을 쟀어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에 4분 정도가 너무 간다 하면은 그 리딩 지문에서 쉬운 문제, 이제 뭐 팩트 체크라든지 로직 문제처럼 쉬운 문제만 100% 맞히겠다. 그럼 절반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려운 지문에 시간을 쏟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딩을 풀 때 좀 중요한 부분이 리딩은 설명문이랑 논리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명문이랑 논리문 중에 어느 거에 이제 좀 더 강한지 그거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순서를 정해놓고 푸시면 훨씬 시간 전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2주 전부터는 당연히 이제 스톱워치를 켜놓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컴퓨터로 보시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GR이나 토플처럼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읽는 거랑 이게 책에다가 줄 치면서 읽는 거랑은 완전히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책으로 풀 때도 절대 줄 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문장만 보고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프린트에 절대 이제 필기나 줄을 치지 않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문이랑 논리문에서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토플이랑 많이 비슷해요. 토플이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문이 이제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난이도가 뭐 하에서부터 상까지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RE 같은 경우는 너무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시험을 다 마치겠다라기보다는 150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딱 절반만 받으셔도 돼요. 딱 절반만 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절반만 맞추는 용어로 굉장히 용이해요. 난이도도 다양하고 지문 길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이제 그냥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플이랑 좀 다른 게 이제 토플처럼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토플은 한 문단 읽고 이제 문제 풀고 한 문단 읽고 문제 풀고 하잖아요. 근데 GRE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말 맨 마지막 문제가 첫 문단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맨 첫 문제가 뭐 전체를 읽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짧은 지문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GRE 같은 경우는 너무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잖아요. 당연히 이제 풀 수 있는 소스가 많아요. 힌트도 많고. 근데 이제 짧은 지문 같은 경우는 문장이 굉장히 댄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해석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문 길이에 따라서 한번 풀면서 차이를 느껴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이를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짧습니다. 거의 이제 설명문에 그 숏 패시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도 한 2문제 정도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문이 짧아서 쉬워 보이지만 두 눈 다 울정이 뜨고 다 틀리는 매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문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뭐 리딩 실력도 문제지만 논리가 ETS에서 원하는 논리가 뭔지 잘 파악을 못하시면 이거는 저처럼 한 달 내내 연습을 해도 점수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논리문을 풀었는데 점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가 넘도록 만약에 이제 논리문에서 돌파구를 못 찾겠다 하면은 과감히 이제 설명문부터 이제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논리문도 보시면은 좀 그래도 짧고 약간 난이도가 좀 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풀기도 좋고, 그리고 논리문 같은 경우는 좀 족보바를 좀 타기 좋아요. 지문이 짧다 보니까 지문이랑 보기를 외우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GR이랑 토플이랑 다르게 이제 그 기출이 그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논리문 같은 경우는 잘 외워두시면 시험에서 야매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프린트에 있는 거를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찍어서 거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문제인데 토플 리딩 지문은 그 2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GR이 TC나 SE 혹은 리딩을 풀 때는 문제 자체가 극강무도하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기 전부터 요령을 피우는 건 좋지 않지만 150점 전략부터는 요령을 피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풀 수 있는 것부터 푸시고 오히려 찍는 게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맞히겠다 각오를 하시고 이제 조금 과감하게 포기하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라이팅이랑 콘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잘 못했어요. 버벌까지 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팅에서 어떻게 제가 좀 공부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공대라도, 아무리 GRE가 필요 없는 공대라도 3.0을 넘으셔야 됩니다. 이 3.0이 한국 사람들 평균이 3.0이에요. 그래서 3.0이기 때문에 3.0 이하로 받았다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얘 치팅했구나. 치팅을 하면은 그 세트가 0점이 나옵니다. 이슈 혹은 얼규가 둘 중 하나 0점이 나와요. 치팅을 하게 되면. 근데 보통 이제 얼규에선 치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얼규는 지문에 있는 그대로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치팅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슈 같은 경우는 치팅이 아주 잘 잡혀요. 그 학원에서 준 템플릿을 조금만 외워봐도 플래저리즘이 떠서 치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0점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은 꼭 받으셔야 되고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독학은 정말 비추입니다.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학원을 또 다녔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GRE는 토플이랑 다르게 피드백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를 어떻게 그 오류를 찾아내서 리비터를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요령껏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규랑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얼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장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너무 문장을 너무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서 논리적 오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거 제시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 리뷰터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써보시고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얼규랑 이슈 둘 다 30분 안에 350자 이상의 단어를 써야 보통 3.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30분 동안 자기가 어느 정도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규 같은 경우는 물론 얼규랑 이슈 모두 ETS에 이제 그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한 500개인가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주제 내에서 나옵니다. 뭐 지문도 그대로 나오고요. 문장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 타스크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 그룹핑된 그 주제를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게 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나오기 좀 쉬운 그런 영역부터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쪽 분야부터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슈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템플릿 문장 모두 외우면 안 됩니다. 치팅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템플릿을 외우진 않았지만 필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필사를 하면은 하루에 하나씩 필사를 하면 그래도 이제 제 손에 익잖아요. 익숙한 표현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연스럽게 응용이 돼서 토플처럼 굳이 템플릿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익숙한 표현들을 이제 좀 응용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확실히 좀 좋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템플릿 하나 구해서 계속 하루에 하나씩 필사를 해보세요. 얼규든 이슈든. 사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은 조금 공부하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이 아무래도 많아지면은 그 30분 내에 많은 단어를 쓰는 것도 분명히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그 태스크 중에 specific circumstance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정치적 상황이 있는데 그 뭐 지도자의 뭐 덕목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자 덕목을 뭐 정치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GR의 특징이 뭐냐면 상상해서 쓰면 안 됩니다. 상상해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플래저리즘이 떠요. 왜냐하면 GRE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실 기반 글을 원하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뭐 토플 같은 경우는 뭐
상사의 나래를 펼쳐도 되잖아요. 일단은 써야 되니까. 근데 GRE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플라저리즘이 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ecific circumstance를 이제 요구하는 거는 미리 이제 조사를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슈된 얼깃은 무조건 연습은 컴퓨터. 네, 손으로 쓰지 마세요. 컴퓨터로 무조건 하세요. 퀀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퀀트 망했습니다. 저는 버벌 더미가 걸려서 시험 칠 때 멘붕이 왔어요. 퀀트에서 제가 말릴 줄 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퀀트를 4일 동안 공부해요. 4일 동안 공부하고 갔거든요. 이 오피셜 책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어 같은 거 좀 많이 외워가고 그리고 이제 퀀트가 그래프 문제가 좀 많이 나요. 자료 해석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셜 가이드를 보시면 그 개념 설명한 것 중에 그 자료 해석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도 이게 퀀트가 물론 쉽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말 많이 쉽지만 첫 세트가 워낙 쉽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맞춰요. 두 번째 세트가 엄청 어렵게 나와요. 정말 하드 중에서도 정말 최고 그 정말 상급의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료 해석이 뭔 소리지 하는 문제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 데서 진짜 말리면은 점수가 정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일주일 전에 수학 문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국 기출 이제 중국 기출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컴퓨터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GRE가 크리티컬한 시험이긴 하지만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GRE가 너무 어려운 시험이라서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토플 막 110, 완전 그냥 뭐 발로 쳐도 110이 나오는데 GRE 보면 그때 이제 스터디 했던 분들 중에 GRE가 저보다 버벌이 낮은 경우를 봤거든요. 토플 110이 막 나오시는 분인데도.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한 달 안에 점수 내는 걸 목표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한 2달까지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40대 후반이 나왔다. 147에서 8이 나왔는데 나 150으로 좀 올리고 싶다 하면은 2달을 물론 공부를 하셔도 괜찮지만 이게 GRE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져요. 토플이나 탭스, 토익은 이제 시간을 들이면은 점수가 오르는 시험인데 GRE 같은 경우는 물론 오르시는 분들은 오르지만 그렇게 또 잘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긴 시간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달 딱 잡고 정말 집중해서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영어만 계속 하시면은 GRE 점수가 확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나 라이팅에도 꼭 골고루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토플을 아무리 잘 보신 분도 아무리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GRE 보러 이제 해커스를 가더라고요. 네, 제 친구도 정말 영어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거의 네이티브급인데 GRE는 150이 안 나와서 해커스를 가더라고요. 네, 정말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점수가 정말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요.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올려주시면 나중에 제 팁이 끝나고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팁을 아까 토플 들으셨던 분들은 좀 겹치는 게 있는데 그냥 또 들으세요. 보면 되겠죠. 그 사전 활용법인데 이제 그 별표를 네이버 딕셔너리에 치면 영자 이상의 그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예를 들어 별 스틸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제 스탠드 스틸, 뭐 인스틸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스틸이랑 관련된 어휘가 나오고 별, 싸이, 별 이렇게 치면 싸이가 뭐 자른다라는 그 어원인데 뭐 사이언스 혹은 뭐 시저의 싸이가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원을 검색해서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이렇게 검색할 수 있고요. 뭐 펑츄에이트 이런 단어를 봤는데 뭐 무슨 츄에이트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음표는 이제 그냥 딱 한 글자에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그래서
한 글자가 뭔가 여기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한 글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나 할 때 이제 물음표를 쓰시면 되는데, 별표 쓰시면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딕셔너리에, 구글에 이제 딕셔너리라고 치면 구글 딕셔너리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토플 단어 수준이나 혹은 간단한 GRE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원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램펜트는 그리핀도르에 보면 이제 사자가 어흥하고 있는 그런 거 이제 램펜트, 막 덮치려고 하는 걸 램펜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 찾아보면 램프로 끊어서 램프가 그 경사로를 의미하는데, 경사로에 이제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덮치는 거랑 같은 이제 어원을 이제 공유한다고 돼 있고요. 디볼브 같은 경우는 볼브가 리볼브 할 때처럼 이제 돌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디볼브라고 하면 아래로 굴려서 이제 위임하거나 뭐 물려주는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외울 때 그냥 하나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디볼브가 외웠으니까 다른 게 뭐 볼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별표하고 네이버 딕셔너리에 뭐 볼브 쳐보면 뭐 리볼브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좀 더 확장적으로 다른 것들을 함께 챙겨가면서 외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GRE에서는 영영사전을 써야 돼요. 영영사전을 써야 되는 이유는 메리엄스터가 이제 되게 좋은 사전인데, 한국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뜻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생각 중에는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강연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import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 포텐셜 할 때 포텐트죠. 그래서 포텐이 터졌다 뭐 이럴 때 포텐트인데, 그래서 이제 포텐트가 힘이고 임포텐트라고 그러면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GRE에서 뭐 힘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네이버 딕셔너리에 찾아보면은 성적으로 이제 고자라는 의미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전혀 문맥이 안 맞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메리엄 웹스터에 찾아보면 충분히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힘이 없음도 쓰이고 그런 이제 성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무조건 그 영영 사전을 쓰셔야 되고, 영영 사전 중에서도 추천하는 건 메리엄 웹스터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구글링을 할 수도 있는데, 구글링에서 나오는 것도 참조를 해볼 만한데, 웬만하면 이제 메리엄 웹스터를 먼저 찾아보시고 더 참고하고 싶을 때 구글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원으로 단어 외우는 거는 뭐 아까 비슷한 것들이니까 크게 뭐 언급할 거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지금 GRE 단어예요. 예를 들면 seem이는 seem으로 이렇게 끊어서, seem은 그거거든요. 그 솔기 혹은 박음질한 거, 그런 거 이제 막 있으면 지저분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파생이 된 거고, nerve는 용기, 뭐 이런 대담성 이런 거여서 unnerve라 그러면 용기를 잃게 하는 거. arraign에서는 어는 이제 어디에 대하여 이런 거고, reign은 ratio, 뭐 이성, 뭐 합리성 혹은 뭐 설명 이런 걸 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뭐 죄를 묻는, 비난하는 뭐 이런 거 연관이 되고, arbiter는 이제 비슷한 단어 arbitrary랑 연관이 있는데, arbiter가 결정권자 혹은 뭐 중재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정권자 마음대로 해버리면, 권력자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arbitrary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아서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르고 이제 오래 남는 기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정리는 이게 거만어라는 단어장을 많이 써요. 그 거의 만점 맞는 어휘집인가 뭐 이런데, 그게 해커스에서 이제 교재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단어만 3,000개가 돼요. 3,000개를 온전히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되냐면 그건 아니지만, 보면서 웬만하면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워드가 있고, 뭐 파트는 필요하면 적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미닝도 있고, 여기서 이그샘플이나 뭐 어원이나 메모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했어요. 예를 들면 쿼그마이어, 진흙탕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쿼그라는 것도 단어가 따로 있고 마이어라는 것도 따로 단어가 있더라고요. 마이어랑 헷갈리는 뮤어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적고, 뭐 인뮤어라는 동사도 있어가지고 적어놓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해보고 정리하면서 외우면 그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머릿속에 더 남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는 막 그 원주율 파이 뭐 이런 것도 막 1,000개 자릿수까지 그냥 뭐 1분이면 외운다, 머릿속에 완전 기계화돼 있다,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단어 배우면 뜻 바로 생각나고 뜻 보면 단어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뭐 링킹을 시키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기억할 때 링키지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대비는 읽어보세요.
그냥 고급 문장 특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GRE를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나중에 학원 다녀야지. 근데 좀 미리 준비를 해놓을까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토플 기본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플 100점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어 수준이나 뭐 문법 수준이나 혹은 작문 수준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토플을 먼저 잘 다져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GRE 성적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수준 단어 같은 거 뭐 몇백 개, 몇천 개 외울 필요 없더라도 좀 이제 그 라이팅에서 특히 도움받을 만한 단어들을 좀 이제 연습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 평소에 쓰는 연습을 해서 좀 기반을 다져 놓으면 잘 쓰여지기 때문에 뭐 글 쓰는 취미가 있으시다라고 하거나 혹은 뭐 좀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영어로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RE 독학하는 경우는 오랜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연구실 생활이랑 병행을 하면서 GRE를 준비하겠다 하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조금씩 하다가 한 달, 두 달 빡세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랜 기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라이팅 연습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굳이 GRE나 토플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써보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GRE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생기면 거기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문장 고쳐보고 문장 새로운 형식으로 써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감사합니다. 뒤에 뭐 다른 질문 올려놓은 게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올려주신 질문들을 먼저 답변을 할게요.